일단 트럼프하고 푸틴은 케미가 맞죠. 둘이 성향이 같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얼마든지 협력을 할 거예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한 이후로 이상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트럼프 하면 기업인, 경제 전문가. 이 미국 국민들도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경제 능력을 항상 높게 평가했거든요. 근데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경제 얘기는 많이 안 해요. 갑자기 그린란드, 파나마, 안보 문제잖아요. 러우 전쟁 끝내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중국 잡겠다. 그 다음에 김정은 만나겠다. 그 다음에 유럽 방위비 5%, 2%가 아니라 5%를 올려라. 안보 얘기를 많이 해요. 안보 얘기를. 제가 보기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모순이 많습니다.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직장에 취직은 했지만 월급을 받아도 외식을 못해요. 물가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에 절대로 좋을 리가 없거든요. 관세를 높이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민자를 내쫓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에요. 왜냐? 이민자들은 저임 노동력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 내쫓으면 인건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바이든은 미국의 제조업 생태계가 붕괴됐으니 여기 와서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 줄게라고 당근을 지시했는데 트럼프는 보조금 안 준다며. 그럼 공장이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트럼프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의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2기 트럼프는 재선에 부담이 없습니다. 이제 업적을 남기면 되는 거죠. 자, 러우 전쟁은 벌써 젤렌스키도 푸틴도 휴전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 효과죠. 이스라엘 어차피 헤즈볼라 하마스 때렸고 시리아 붕괴됐고 이제 후티도 당할 거고 이란은 형편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고 저항의 축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동도 안정화될 거예요. 그럼 북한 문제까지 트럼프가 해결하면 이 세 개를 다 해결하면 이걸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래요. 삼관왕. 그럼 이거는 노벨 평화상으로 갑니다. 트럼프가 예상보다 경제적 문제보다 안보 문제, 러우 전쟁 휴전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일단 휴전안 생각을 보면 트럼프의 1순위는 러우 전쟁이에요. 유럽의 외교 안보 공간에서 1순위는 항상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나토가 있는 거죠. 2순위는 어디냐? 중동이에요. 세 번째가 한반도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러우 전쟁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 유럽 전체의 시각이 몰려 있잖아요. 노벨상 주는 게도 유럽이잖아요. 노르웨이. 그러니까 러우 전쟁 종식에 가장 주력을 할 거다. 근데 트럼프 방식은 뭐냐? 누가 이기는지는 상관없어요. 강제 휴전 방안입니다. 강제 휴전.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하면 전쟁은 어쨌든 본인이 이기는 거예요. 영토는 안 줄 거니까.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남한 면적을 점령을 했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회랑을 연결했고 친러계 지역을 모두 편입을 시켰으니까 성과로는 푸틴이 이기는 거예요. 출혈은 많지만. 트럼프 방안은 뭐냐? 푸틴의 점령지를 인정해 주는 안입니다. 그럼 푸틴이 안 받을 리가 없죠. 안 그래도 중단하고 싶은데. 그럼 젤렌스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무기 안 주면 끝나죠. 전쟁을 못 할 거 아니에요. 푸틴한테는 내가 젤렌스키 설득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도발하지 말고. 그 다음 젤렌스키한테는 협박하겠죠. 이제 그만해야지. 나도 힘드니까. 그럼 젤렌스키는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그러면 푸틴이 다시는 전쟁 못하도록 약속을 확실히 받을게. 그 다음에 네가 불안하니까 전후에 우크라이나 군 무장을 충실하게 해줄게. 푸틴이 침략 못하게. 푸틴과 너 사이에 나토군을 배치해서 평화유지군을 해줄게.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푸틴이 석유가 많으니까 네가 좀 억울하잖아. 푸틴이 파는 석유에 세금을 부과해서 좀 뜯어다가 너 재건 비용 대줄게. 요 안이에요. 트럼프를 찍었잖아요. 미국 국민들은. 이 안을 찬성한다는 거잖아요. 24hours 안에 끝낸다는. 미국은 동의할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미 절반 이상이 됐다. 땅 잃어버려도 됐다 이제. 어차피 러시아에게 많은 살았고 그만하자 피곤하다. 이게 50% 넘었어요. 나토는요. 갈리죠. 폴란드나 이렇게 막 약소국들은 겁나니까 여기서 끝내면 푸틴 버릇 나빠져.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요. 급속하게. 그만하자. 이거는 이제 이 휴전 모드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쿠르스크. 러시아 영토 뺏긴 푸틴. 그건 빨리 뺏고 싶고 젤렌스키는 이걸 잡으면 휴전도 막고 협상에서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휴전 모드로 가는 흐름이지만 전투는 격화되는 거죠. 쿠르스크.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면 모두는 휴전 모드로 갈 거다. 그러나 한국전쟁도 3년 중에 2년을 휴전 협상했거든요. 시작은 되겠지만 빨리는 안 끝난다. 워낙 복잡하고 얽히고 설켰으니까. 트럼프 안은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그건 선악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니고 관계없는 빠른 휴전.
강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면 미래가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제재는 받지만 상징적인 많은 부분을 풀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북러가 이제 혈맹이 됐잖아요. 그러면 북러의 밀착은 중국한테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배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얘가 삐져나가잖아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 그러면서 북중 관계는 지금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일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면 미국과도 관계 개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핵화 협상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 개선도 같이 가거든요. 그럼 만일에 협상이 되면 무역 대표부가 평양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 그다음에 북한의 무역 대표부가 워싱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죠. 뉴욕이나. 그러면 이게 어떤 그림으로 가죠? 중국의 배타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했던 북한이 러시아와 기대고 미국에 기대는 상황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중국한테 최악이죠. 러시아 입장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매우 불안해요. 지금 시베리아 극동은 러시아의 미래인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인구가 희박해요. 한반도의 수십 배지만 인구는 수백만 수천만도 안 돼요. 중국은요 15억이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국경이 맞닿아 있어요. 그 연해주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 이 연해주 땅은 과거에는 뭐 발해 고구려 땅이었지만 청나라 때는 청나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청나라 때 동해로 나올 수 동해가 자기네 바다였어요. 그런데 1860년 베이징 조약, 러시아가 프랑스, 영국과 청나라 간의 조약을 주선하면서 이 연해주를 강제로 뺏어가요. 홍콩, 구룡반도는 영국이 점령했지만 반환 기한이 있었어요. 돌려줬잖아요. 연해주는 기한이 없었어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 연해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내 건데 그럴 거 아니에요. 지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중국의 동북삼성은 저개발 지역이거든요. 근데 동북삼성이 동해를 뚫린다고 생각해봐요 한번. 교통 물리에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천추의 한이죠. 동해로 못 나오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눈독을 들이는 게 바로 동해 때문이에요. 북한을 경우면 동해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속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점령을 해버리면 그런 야심이 있어요. 중국에 우리 그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 마라고라 별장에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났거든요. 그때 시진핑이 그런 말을 했다고 보도에 나와요. 찾아보면 한반도는 5천 년 동안 자기네들 집에 이런 식의 발언, 자기네 영역이었다는 발언 나와요. 그때 나와요. 그 여러 가지 북한이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러시아로 삐져나가 파병까지 혈맹이 돼버렸어.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 그럼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포위되는 거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나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친한 것 같지만 안에는 서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상충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는 군사훈련도 합니다. 자바드, 바스톡 이런 러시아 땅에 군대가 가서 그다음에 해상에서 훈련하고 공군훈련도 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전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일 딸리는 게 전투기 엔진 기술이거든요. 항공모함을 만들었지만 항공모함에 실을 수 있는 함재기도 엔진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못 만들어요. 러시아가 그걸 기술을 주면 되거든요. 안 주고 있거든.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핵심 기술을 안 주고 있거든요. 북한, 중국, 러시아는 일심동체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각자의 셈법이 있다. 북한은 항상 중국말을 안 들었다. 자기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자기의 길을 갔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 적이 없어요. 이 트럼프 2기 출범은 중국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거다. 트럼프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상당한 전략적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는 바이든 정부 때처럼 러시아를 압박하는 정책을 하진 않을 거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당 부분 관계를 러우전쟁 휴전을 포함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중국에게 안 좋은 시나리오고 또 북미 비핵화 협상이 시작이 되면 중국으로서 이제 머리가 아프겠죠. 북미 관계 개선은 중국의 영향력에 급격한 약화를 의미하거든요. 만일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으로서 악몽이죠. 트럼프는 예측 가능해요. 그냥 거친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라고 보면 돼요. 부드러운 방식의 미국 우선주의가 바이든이면 바이든도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그건 러시아가 절대 불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분쟁 상태이기 때문에 나토 헌장이 위배되고 그리고 나토 가입을 한다면 나토가
러시아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전쟁의 이면에는 나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냉전기에는 소련권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알바니아, 동독, 불가리아 이 모두가 소련 편이었어요.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국인데 여기는 WTO, 바르샤바 조약국으로 군사 동맹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권의 국경은 어디죠? 동독이었어요. 지금 이 모든 나라가 다 나토에 가입했어요. 안 들어간 게 벨라루시하고 우크라이나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나토가 급격하게 러시아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림이 된 거죠.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한다니까 이제 푸틴이 칼을 빼드는 거거든요. 근데 가입이 되겠습니까? 바이든도 알고 있죠. 가입 안 된다는 거. 가입시켜줄 이유도 없고. 그럼 더 위험하니까. 트럼프는 그 얘기를 직접 꺼낸 것뿐이고 바이든도 나토에 가입할 생각 없었어요. 지원은 해주지만. 트럼프는 직설적인 예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돈을 샌다는 것뿐이에요. 바이든은 뒤에서 세죠. 안 보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미국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미국이 비용을 덜 쓰면서 미국의 국력을 회복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준점으로 보면 다 맞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에 중국을 잡는다는 건 그린란드도 다 중국 문제예요. 파나마도 중국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동은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국의 비용을 덜 쓰면서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는 방안. 옛날에는 미국이 여유가 있을 때는 돈을 많이 써도 돼요.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지금은 쓸 돈이 없는 거죠, 미국이 해외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우 전쟁은 선악이 아니고 미국이 돈을 더 이상 쓰지 않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니까 푸틴을 설득하려면 나토 가입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점령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억울하지만 이게 가장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푸틴을 보면 푸틴이 점령지를 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 나토 가입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무제한적인 전쟁은 어려운 거고 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뿐이에요. 왜? 미국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러우 전쟁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그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기약 없는 전쟁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칠고 비도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용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뭐 트럼프가 곧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 없는 전쟁의 소모를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식이 트럼프식 강제 휴전이에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죠. 휴전 직전이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휴전하는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이 국경이 되거든요. 휴전으로 갈 모두가 되면 전쟁이 더 격화될 거예요. 휴전이 가셔야되면 가져야될수록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투는 더 격화될 거다. 그러나 이거는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최대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가장 많은. 그리고 특히 쿠르스크는 푸틴은 완전한 수복을 원할 거고 젤렌스키는 어떻게든 쿠르스크를 잡고 있으면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영토를 수복을 해서 양부해서 젤렌스키가 그래도 잘 싸웠어 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푸틴은 쿠르스크 영토까지 뺏긴 거야? 이건 안 되죠. 이건 완전히 회복해야 되는 거고 저 정도면 많이 얻었어 라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의 원인이 전쟁을 서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종적인 성적표 때문에 전투가 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죠. 러우판 고지전이죠. 오늘은 내가 점령했다 내일은 뺏기고 하는 전선은 교착되어 있는데 왜 전사자는 늘어날까요? 전투가 격화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양쪽 다 모두 전쟁을 뒤집지는 못한다. 의미 없는 소모가 더 일어날 거고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빨리 휴전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약 없는 전쟁이고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고 러시아의 불법 행위가 밉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이거든요. 약육강식의 냉혹한 세계에서는 그 현실적인 대안 외에는 희생을 줄일 수가 없거든요. 제일 좋은 건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다 회복하고 푸틴을 몰아내는 거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푸틴은 전술핵을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 푸틴은 실각하거든요. 80만 명이나 죽이고 얻은 게 없어? 그럼 러시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왜 일으켰냐가 아니고 왜 못 이기느냐 갖고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전쟁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토가 무기를 무제한 주는 거죠. 장거리 무기까지 모스크바에 때릴 수 있게. 젤렌스키가 모스크바를 왜 안 때려요? 때리면 푸틴이 핵을 쓰니까. 그러니까 가슴 아프죠. 사실 때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못 때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쟁의 뒷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등 뒤에 끈을 달고 나토가 가면은 당기고 밀리면 더 주고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슬픈 전쟁이죠. 비극적인 전쟁이고 슬라브 민족만 죽어나가는 전쟁이죠. 어떻게든 빨리 중단해야 되는 거죠.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죠. 치료 못 받고 죽는 사람 많죠. 근데 전체적인 식량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잖아요. 어디는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그 식량을 골고루 나누면 됩니다. 그다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돈 나눠주면 비극적인 일이 안 벌어져요. 전쟁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근데 인간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국제질서도 냉혹해요. 국제질서를 선악이나 도덕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건 큰 코 다칩니다. 오로지 냉혹한 세계에서 홀로 외롭게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게, 또 발전을 보장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게,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러우 전쟁을 선악과 도덕적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철저하게 우리 국익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반도에 대한 안보 영향을 방지하는 겁니다. 인민군이 갔잖아요. 인민군이 감으로써 우리와 관련이 있는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쟁이니까 파병하자. 바보 같은 소리죠. 파병하면 우리가 러시아군과 인민군과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안전하겠어요? 여기서 전쟁이 발발하죠. 살상무기 지원하자. 살상무기 지원하면 인민군을 죽이고 러시아군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이 전쟁이 여기로 영향이 올 거 아니에요. 한반도로. 여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 전쟁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지금. 북한군이 벌써 나오잖아요. 초기에 오합지졸이다가 지금 최근에 보면 전투 경험을 익히고 있고 훨씬 민첩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투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북한제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잖아요. 이게 한반도 우리한테 나중에 돌아오면 우리 안보 위협이 안 되겠어요? 그다음 인민군이 11,000명가 저렇게 죽어나가는데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줄 거 아니에요. 비료, 에너지, 식량만 주겠습니까? 군사 기술도 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원하는 거. 그럼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인민군이 파병되니까 한반도 안보에 연관이 된다. 근데 우리가 북러 군사협력에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죠. 우린 카드가 있느냐? 있죠. 우린 K방산. 우크라이나한테 살상무기 지원하면 이건 푸틴이 악몽이거든요. 경고해야 되는 거죠. 너네 선 넘지 마. 관리해야 되는 거죠. 러우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 거기에서 한국의 실리, 트럼프 2기를 분석을 하고 러우 전쟁 2기에 전쟁이 그래서 이게 비극인 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잡아먹지만 그 뒤에 거대한 전후복구가 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요가 발생을 해요. 러우가 지금까지 1945년 이후로 최초의 대규모 전면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재건 수요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산업 재건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는 러시아와 상당한 기회의 창이 열려 있거든요. 북방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러우 전쟁 휴전 이후의 세계 질서, 미국의 전략, 여기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이 북방 정책에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 김정은도 지금 뭐 저렇게 떼쓰고 있고 뭐 삐져갖고 우리는 같은 나라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통일도 안 한다. 그런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북한이 94년, 98년까지 수십만 명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 있었거든요. 그 끝에 어떻게 됐어요? 90년도 말, 98년에 정주영 회장이 소 1,000마리 끌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김정일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남한에서 찾은 거예요. 남북관계에서. 그 다음에 개성공단. 요 시기 2000년에서 2010년까지가 북한 경제가 가장 좋았어요. 굶어 죽는 사람도 없었어요. 경제는 호황했어요. 개성공단부터 건강관계. 세상에 북한의 저 불량 국가를 누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매력을 느끼겠어요? 금강산 관광 193만 명 갔거든요. 금강산 아름답지만 우리한테 금강산이지 세계인들한테 금강산은 아니에요. 백두산 우리한테 가슴 뜨겁지 세계인들한테 백두산 아니거든요. 남북은 특수한 경제적인 호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바보 같아서 저러고 있지 우리가 북한의 미래예요. 살려면 우리 손을 잡아야 돼요. 철도를 연결해야 북한도 경제적인 또꼬물이 떨어지는 거고 우리가 경업을 해야 파이프라인 오면 어디로 와요? 북한으로 올 거 아니에요. 지도도 좀 쓰고 그러니까 남북 경협이 북한의 미래예요. 김정일은 그걸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죽고 나서는 지금 저 모양으로 엉망으로 지금 북한 경쟁이 최악이거든요. 1달러에 8,400~500원 하던 환율이 2만 원, 3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치면 4,000원, 5,000원이에요. 쫄딱 망한 거죠. 북중 관계 나빠져 생명줄인. 북러 관계가 좋은데 지금 경제가 저렇게 엉망이겠어요? 러시아가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주면 환율이 왜 올라가요? 루블로 주거든. 루블화 결제거든. 북방은 우리에게 미래고 사실은 김정은도 남북 관계가 미래예요. 동서독 관계의 긴 관계 속에서 동독 체제가 무너졌거든요. 왜냐? 독재와 민주주의 체제 간의 관계 개선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산에서 출발한 열차가 스페인까지 2주일에 가는 거. 걸어서 북한 금강산 백두산 지나서 시베리아 횡단
하이킹을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분단 체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천문학적인 전쟁의 상시적 전쟁의 위험과 북한 핵무기와 분단 체제의 고비용을 이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류의 나라, K방산의 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모두가 가보고 싶은 이 아름다운 나라, 매력적인 나라 한국이죠. 근데 OECD 자살률 1위, 이혼율 1위, 출생률 최저, 사회 갈등 지수 거의 최고. 왜 이래요?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왜 이런 슬픈 지수가 나오죠? 그 찾아 들어가 보면 그 뿌리에는 분단 체제라는 거대한 불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분단이라는 불안이 이렇게 이 나라를 양쪽으로 좌우로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사회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많은 이 불안들이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인내와 자신감을 가지고 상황을 관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신감들이 없습니까? 김정은이 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부장법 치고 한류 유통심 사형까지 시킵니까?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문화는 물이에요. 모기장에서 잡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요. 길게 가면 결국 이 남북한의 이런 국면은 결국 북한의 독재 정권은 붕괴되게 돼 있어요. 또 붕괴시켜야 되는 거고. 그 미래, 분단 체제가 해소된 미래, 그 미래의 북방은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땅이 아닙니다. 그 북방을 향해서 거대한 미래, 지난 100년 해양에 의존했다면 이제 미래 100년은 북방의 세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족과 나라의 운명, 번영, 발전, 한반도를 넘어선 이제 세계 전략을,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 전략이 없었어요. 항상 한반도 안에 갇혀서 북한 프리즘. 그러니까 북방 정책을 더 확산한 세계 전략, 우리를 세계 중심에 놓는 세계 전략을 이제 꿈꿀 때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우리 국정원은 11,000명, 우크라이나는 12,000명으로 추산하는 인민군, 북한군이 지난해 10월 상순 극동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11월경에 쿠르스크 열점지대로 이동을 했고 12월 상순경부터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 우리 국정원 추산으로는 13일 날 1월 13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사망 300 내외, 부상 2,700명 내외에 한 달간 손실이 있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간 인원의 4분의 1이 손실된 거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고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 포로가 확보된 건 처음이죠. 억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확실히 북한군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쿠르스크에 러시아군이 4만, 북한군 11,000, 2,000 있으니까 북한군 파병 이후로 러시아가 상당한 진전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수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병력 면에서는. 그러나 이 소모율이 너무 높다. 지나치게. 이대로 가면 한 2달, 석 달 지나면 11,000명 모두 다 소모될 거다. 그러니까 소모율이 매우 높고 일부 뭐 인민군의 전투력이 향상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구조적으로 파병된 인민군들은 경보병 개념이거든요. 중무장, 탱크, 장갑차에 야포가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북한군은 산악전에 특화되어 있는데 한반도에 지금 평원이거든요. 장비는 빈약하고 러시아도 쓸 장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북한군을 최전선에 먼저 투입하는 전략을 러시아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의 소모율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향후에 더 많은 소모가 진행될. 왜냐? 쿠르스크 전투가 더 격화될 거니까. 그러나 지금 조금 지적돼야 될 게 이 북한군 포로를 얼굴을 공개하고 신원을 공개하는 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원이 공개되고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이 다 공개되고 있거든요. 나 집에 안 간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포로 교환한다고 그러거든요. 집에 안 간다고 그러는 사람을 교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국정원이 협력하고 있다. 당연히 협력해야죠. 정보도 획득하고. 근데 그건 공개되면 좋을 게 없죠. 그건 비밀리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에서 물론 이해는 하죠. 전장이고 심리전이니까. 그러나 향후에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컨테이너 2만 개 분량의 무기가 러시아로 갔어요. 어마어마하죠? 152mm 포탄으로 환산하면 940만 발이에요. 러시아가 포탄 하루에 3, 4만 발 쓰거든요. 5만 발. 얼마만한 양인지 알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무기가 갔는데 그럼 북한이 무기가 남아 돌겠습니까? 병력도 갔죠.
북한의 전력이 향상됐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죠. 안보 공백이 발생하죠. 지금 DMZ에서 북한군이 작업하는 건 방벽을 쌓는 거예요. 완전히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공격하는 작업이 아니고. 이번에 글로벌 파이어 파워 세계 군사력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대한민국은 5위예요. 북한은 34위예요. 병력은 많지만 북한군의 3분의 1 정도가 영양 결핍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170발의 다연장과 포를 쐈는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처에도 못 왔어요. 우린 그보다 훨씬 더 작게 쐈는데 북한 진지를 괴멸시켰어요. K9. 그 다음 연평 1차 해전, 2차 해전, 대청해전 우리 참수리 357정이 기습당해서 윤영아, 수령까지 이제 대위였다가 이제 진급됐는데 추서가 됐어. 안타까운 병사들이 희생이 있었지만 그것도 기습이었어요. 그 기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측이 더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력 도발을 통해서 북한군이 사실은 무력 충돌을 더 무서워해요. 막 도발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한미 훈련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북한은 오히려 숨죽여요. 총탄도 회수하고 전방지대에서. 심지어는 70년대에는 총구도 봉인하고 방아쇠까지 봉인을 했다고 그래요. 빌미를 줄까 봐. 전쟁은 돈이 합니다. 지금 만일에 무력 도발하면 우리가 강력히 응징하게 돼 있는데 명시적인 도발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가 자기 독재체를 유지하려고 우리하고 완전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계엄 탄핵 사태도 보도도 안 해요. 1월 14일, 1월 중순까지 계엄 이 사태, 이 탄핵 사태가 한 40여일 진행됐는데 북한은 딱 4번 보도했어요. 대한민국 매일 보도했잖아요. 아예 여기 관계를 끊고 싶은 거예요. 영향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독재체제 유지하려고. 가까이 붙어있으면 힘드니까. 엮이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발적인 충돌이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명시적인 도발을 했을 때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오히려 충돌을 북한은 두려워한다.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푸틴도 저렇게 힘든데 80만 명씩 죽어나가고 다치는데도 핵을 못 쓰잖아요. 북한의 도발에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만 북한이 무제한적인 무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방어적인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방지해야 되는 거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죠. 김정은이 최근에 본인이 직접 돈도 대고 그 다음에 각본도 쓰고 연기 지도까지 한 72시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72시간으로 이제 우리 하는데 북한은 72시간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 김정은의 전쟁관이 나와요. 6.25 때예요. 6.25 때 3일간 서울 점령 때까지 3일간을 그린 영화인데 미군 증원 이전에 남반부를 완전히 점령 못한 걸 통탄의 한으로 그려놔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미국의 증원 병력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김정은이 전쟁을 한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핵을 쓸 거예요. 지도 보면 주요 기지들 서울부터 시작해서 핵을 쓰는 그런 그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밀고 내려오겠죠. 생각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죽지. 죽기 전에는 그 벌처럼 핵은 벌 같은 거예요. 벌침을 쏘면 벌도 죽죠. 그러니까 벌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쓸 상황이 아니면 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핵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김정은의 72시간에 나타난 전쟁관을 보면 그런 거죠. 먼저 기습을 해서 남한을 점령하고 미국 증원이 오기 전. 그러니까 김정은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서울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점령하고 그다음에 주요 거점들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너무 불안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지만 6.25 때처럼 새벽에 남침 당하는 일은 이제는 없다. 현대전은 가만히 있다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대규모의 물자와 병력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고 전쟁을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몇 달 전부터 우리가 징후를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통신량이나 병력이나 식량이나 무기가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북한군은 아무런 동향이 없다. 동향이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우리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한 놈만 팬다예요. 너는 죽인다. 그 현무 괴물 미사일 이런 게 뭐냐면 북한의 지도부를 괴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당해도 너는 죽인다라는 작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는 괴멸시킨다. 그걸 능력이 있고 그리고 핵무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핵무기만 있지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이 왜 필요해 지금. 핵무기만 쓰면 되지. 미국의 핵무기 선진국인데 뭐하러 저렇게 천문학적인 미국의 국방비가 1300조예요. 1300조. 그게 대부분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그걸 왜 유지합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겁내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제 북한 매체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으로 통일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대동강 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정보가 너무 희화화되고 근거 없고 북한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게 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서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통일, 언젠간 우리가 가야 할, 반드시 가야 할 통일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 분단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먼저 정확한 북한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한 국제 정세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대동강 TV에 오시면 접하지 못하시는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가 있고 북한에 대한 또 주변 통일과 관련된 한반도 관련된 주변 정세를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대동강 TV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